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 지금은 이 순간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봤습니다. 자, 뭐 신문기사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2013년 3.11 그 사건이 터졌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고, 그 폭발된 데서 거기서 이제 이 오염수가 쌓여가는데 지금 110만 톤이고, 이게 2020년이 되면은 2020년이 되면은 이제 뭐 지금 저장 공간이 다 차기 때문에 이것을 대책이 필요한데, 동해에다 방류한다 이제 하는 소문이 돌아갔고,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후쿠시마에 대해 이 문제가 터졌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후쿠시마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갔다 온 다음에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책을. 혹시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이 책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 서경식 선생님, 그리고 다카시 데치야, 일본에서 그 야스쿠니 문제도 그 최고 전문가죠. 다카시 데치야 선생하고 서경식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후쿠시마에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서경식 선생님이 후쿠시마를 먼저 방문을 해서 NHK에서 그게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그래서 서경식 선생님께 연락을 했더니 갑시다 하고, 당신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그 사이에 몇 달 지난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좀 한번 선생님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했더니, 다카시 데치하고 같이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몇 차례 만나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좀 친하게 지낸 일본 교수입니다. 동경대 철학과 교수인데, 다카시 데치야 선생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좋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카시 데치야가 바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의 그 고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게 같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동경에 갔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뭐 그렇게 하면서 같은 주제를 갖고 만날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해서 이제 모은 게 이 책이 한 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냈는데,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사진도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정주하 선생이라고, 저희가 그때 이제 평화박물관에서 전시 작업을 목표를 두고서 사진 작가를 같이 섭외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사진 작가 두 분이 갔는데, 정주하 선생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찍었는데, 진짜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닷물이 탁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시계만 안 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계는 충격을 받아서 그 시간에 멈췄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닌데, 정주하 선생도 너무 놀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걸 모아서 평화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나중에 사진집을 내고 또 일본 여러 군데서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순회 전시를 할 때 이 도덕에 저도 글을 쓰고, 서경식 선생님께서 또 일본에서 주로 이제 쓰셨는데, 그때 책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경식 선생님은 좀 망설이셨어요. 왜냐하면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이성화 시인의 절창 아닙니까? 우리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식민지 시대의 어떤 저항시를 대표하는 얘기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써도 되느냐. 이제 그게 좀 망설여지셨나 봐요. 근데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었던 게, 선생님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 봄은 오는가 안 온다는 뜻으로 말이 읽히지만,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할 때 한 번도 이 들을 영원히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뺏긴 들은 보면 안 오겠죠. 그러나 이 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웠지. 그 생각이 없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후쿠시마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절망적입니다. 보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이게 1000년이 걸릴지 100년 갖고 안 될 거고 1000년 갖고 될까요? 3000년이면 될까요? 뭐 반감기 따지면 한 10만 년은 지나야 한다는데 여기 과연 봄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쿠시마가 더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오고 가고 뭐 해서 그러니까 쓰게 됐습니다. 빼앗긴 들어도 봄은 오는가라고 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 그 황량한 자연은 그대로인데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이 그렇게 탐스럽게 열렸어요. 근데 아무도 못 먹어. 왜냐면 방사능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 거기 후쿠시마 뒤에 정말 이름도 영산이었나 그래요. 신험한산, 영험한산이죠. 근데 단풍이 너무너무 이쁜데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쌓이는 게 낙엽 쌓인 곳에 모이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산에, 이게 좀 제가 등산 좋아하진 않지만 산책이라도 해볼까 했더니 어딜 내리냐고, 여긴 차길로 다니는 것도 위험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런 목장인데 문이 열려 있고 이 집에 근데 인기척이 나서 들어가서 만났는데 그 주인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해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여기를 떠나질 못하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잠시 어떻게 돼 있나 보러 온 사람이고,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냐. 이제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나왔었고요. 이거는 그 학교 운동장인데, 여기 이제 쌓아놓은 거 있죠. 비닐 덮어서 쌓아놓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땅을 5cm인가? 그렇게 긁어낸 거예요. 방사능이 쌓였다고 해서. 긁어냈는데, 이걸 어디다 둡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한 구석에다가 저렇게 덮어놨는데, 저게 방사능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또는 저렇게 덮어놓으면 안전한 건지, 빗물 스며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걸 보면서 하는, 이게 어느 학교냐면, 후쿠시마에 있는 조선인 학교예요. 조선인 학교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도 민족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해주긴 해줬는데, 시에서, 제일 늦게, 후쿠시마에 있는 수백 개의 학교 중에서 제일 늦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차별이라면 차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길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성과라면 성과고, 보고서 대신, 서경식 선생님, 다카시 데치야 선생님, 그러니까 구성이 일본인, 제일조선인, 한국인, 그 3명의 인문학자, 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들이 모여서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는 한국의 원폭 문제, 또 다카시 데치야는 일본의 원폭 문제나 또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에서 거기서 노동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외국인 노동자와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고 국가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하시고, 하여튼 각자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내고 사진집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하고 서경식 선생님하고 다카시 데치야 선생님이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게, 당신들이 평화학자 맞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맞냐?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셋 중에선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서경식 선생님이 제일 많고 다카이시 선생 그 다음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여기 갈 때 나이가 50대 제가 50대 초반이고 다카이시 데치가 50대 중반, 서경식 선생님은 60쯤 돼서 가신 거거든요. 당신들은 살 만큼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가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다카시 선생 제자, 뭐 또 서경식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하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나섰죠. 사실 뭐 그 자기들이 나섰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도 뭐 제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또 굉장한 또 이 학문적인 내공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가면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럼 갑시다 하고 이제 한 3박 4일 정도 갔다 왔는데 뭐냐면은 당신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젊은 여성들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 하는데 그 여성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오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 얘기로 되게 몇 명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얘기를 해서, 아이고,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알고 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나 우리는 그냥 며칠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났었던 아까 농장, 목장 그 주인도 있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위험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서 그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거기 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 거기 어떻게 살아? 근데 일본에 사는 사람들 또 어때요? 그렇다고 일본을 떠나서 이민 갈 수 있나요?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더 심해지는 게 뭐냐니까, 우리 같이 거기에서, 야, 이거 후쿠시마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 제기하는 걸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을 걱정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베 이기가 먹히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거기에 그냥 살아도 괜찮아.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준치를 20배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면은 다 나와요. 엄청나게 우리 한국 그 기준치로 하면 삐삐삐삐삐 다 나오는데,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 거기 살아도 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지? 진짜 괜찮은 거지? 괜찮을 거야. 이 심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읽었었던 그 김광규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고향이라는 시가 있었는데요. 등이 굽은 물고기들 한강에 산다. 등이 굽은 새끼를 낳고 숨막혀 헐떡이며 그래도 서울의 시궁창 떠나지 못한다. 바다로 가지 않는다. 떠나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곳. 고향은 그런 곳인가. 아주 짧은 시지만 후쿠시마 가서 아주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에 읽었었던 이 시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후쿠시마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해서 선수들에게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보여줄 기회다. 그러면서 게임도 축구하고 야구를 후쿠시마 근처에서 한다고 그러고,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외국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경기를 일부러 거기서 해야 하는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재를 공급해야 하는가? 이건 한국에 수입하는 문제하고도 걸렸었잖아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면은 꺼려 할 거고요. 물론 후쿠시마 농민들의 삶의 대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괜찮다고 강요한다든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인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저는 이게 그 방류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 위험 자체로 봐야지 일본을 압박하는 무기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났습니다.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로 일본을 압박한다 했는데 저는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로서 심각한 문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인류가 같이 해결할 문제고 이건 인류가 같이 사실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은 다른 원전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직 대책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생각해야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옛날에 러시아가 말이죠. 그 체르노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동해에다 버린 적이 있어요. 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이걸 일본이 발칵 뒤집혀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악을 쓰고 막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제 공동위원회 만들어서 이거 대책을 세우고 일본도 아주 초비상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다에다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물론 태평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뿌리게 되면 오염도가 증가하는데 지금 이미 동해는 오염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저도 생태탕 명태 좋아하지만 뭐 우리 김익중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절대 먹지 말라 이제 하시는 그 음식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독립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특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는 한국 그 주변에 보면은 일본한테 이 카드 쓰자 또는 뭐 올림픽 보이콧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 문제가 카드화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로 독립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구의 민주주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탈핵보다 핵발전소를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후쿠시마 문제 오염수 이 방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일본 아베 정권 이러고 있는 거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아베가 밉고요. 대책을 마련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반대입니다. 방류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 아베를 위한 향한 카드로 쓴 것보다 이거는 정말로 한국도 아베와 머리를 맞대고서 이 해결책을 같이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동해에 버리는 순간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선 일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 아베가 아무리 미워도 이건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 같이 해결을 모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너무 쉽게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바라보지를 말았으면 합니다. 후쿠시마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대책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인류의 문제로서 일본 쌤통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인류가 이 원자력 핵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같이 아파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제 댓글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순서고요. 그 순서 이전에
광고를 좀 먼저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이영채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역사수다에 나오셔서, 역사수다가 아니었죠. 예. 이제 갑자기 납치해서 했는데, 우리 그 역사통에서는, 아주 초유의, 우리 다른 건이 한, 5,000건, 10,000건 정도가 최고인데, 그거보다 10배쯤 되는 5만 그 뷰를 넘어섰어요. 워낙 그 말씀을 잘 해주시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게다가 발음까지 좋아서, 그 댓글에 보니까 항모의 발음을 고쳐라. 그 불평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의를 4번 해주시기로 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이것을 이 역사통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 통역사 시간을 배치할까 하다가 통역사는 통역사대로 가고 별편으로 따로 4번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8시인가요? 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이 되는데, 이번 주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17일, 24일, 31일, 그리고 9월 7일 방영이 되는데, 17일 첫 번째 문제는 한일 관계. 저도 오늘 한일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쭉 주요 사건을 소개해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주 심층적으로 명확하게 이영채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양기호 선생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야스쿠니 문제를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보는 그런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24일 8시에는 제일조선인 문제, 그리고 북일수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바라본 제일수교와 제일동포와 북일수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7일 마지막 시간에는 일본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양심세력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영채 선생이 일본의 시민운동에도 깊게 관여를 했어요. 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생생한 경험을 갖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중간에 한 2번쯤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얘기할 때 한국 안의 야스쿠니 문제, 즉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추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이영채 선생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일동포 문제 등등 해서 이 2강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면서 독자와의 대화도 좀 이끌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이영채 선생님의 아주 바쁜 일정 때문에 녹화로 하게 되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마 제가 조금, 그러니까 독자와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한홍구의 역사통 강의가 정상 방영이 되고요. 이영채 교수의 별표는 매주 토요일 17일부터 17일, 24일, 31일, 9월 7일 4회에 걸쳐서 일본 제대로 뿌리 뽑기. 이번에 한홍구의 통역사에다가 별편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 문제는 아마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도 충실하게 한번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8.15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댓글 올라온 거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